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떨려요. 30년 넘게 살아온 이 낡은 집을 떠나 처음으로 예비 사돈댁을 방문하던 날이었어요. 아들 정석이의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동안 바빠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거든요.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 집 앞에 서보니 제 다리가 후들거렸답니다. 대문부터가 달랐어요. 우리 집 전체만 한 정원이 펼쳐져 있는데 봄바람에 흔들리는 장미꽃이 정말 예뻤죠. 현관 앞에는 반들반들한 외제차가 2대나 서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사돈 내외분의 차더라고요. 어머님,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며느리가 될 아이가 반갑게 맞아주는데 그 모습이 참 얌전하고 예뻤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아이의 모습보다도 그 호화로운 저택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답니다. 3층짜리 건물이 마치 서양의 궁전처럼 우뚝 서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눈부시게 빛나는데 처음에는 그게 거울인 줄 알았다니까요. 거실 벽면 가득 걸린 그림들은 다 진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서민은 미술관에서나 볼 법한 작품들이었죠. 박갓사도는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사업가로 더 크게 성공하셨대요. 며느리가 될 아이는 이런 곳에서 자랐다는데 우리 정석이랑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살며시 들었어요. 어머님, 이쪽 소파에 앉으세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소파는 무슨 이태리산이라나. 앉아보니 우리 집 1년 생활비는 될 것 같더라고요.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안사돈이 친절하게 물어보셨는데 그때였어요. 주방 쪽에서 무언가 부산스러운 움직임이 보였어요. 50대 아줌마가 허리도 제대로 못 펴고 무거운 그릇을 나르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안쓰러운 마음에 한번 쳐다본 건데. 그런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찻잔을 들던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어머님, 얼굴이 창백하세요. 괜찮으신가요? 며느리 될 아이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지만 저는 그저 그 아줌마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얼굴이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50년 전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동생 영숙이의 얼굴이었거든요. 그 눈매와 콧날은 분명 영숙이를 닮아 있었어요. 특히 왼쪽 귀 뒤에 작은 점까지. 그건 우리 가족만의 특징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려다 그만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머님, 누군가의 놀란 목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온 세상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소파에 누워 있었고 주변엔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우리 영숙이, 내 동생이 이런 곳에서 식모 노릇을 하고 있다니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어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날이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이렇게 쓰러진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계기로 5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 아픈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기억들은 저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었답니다. 제가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50년 전 잃어버린 동생을 다시 찾게 된 믿기 힘든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과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1975년 8월의 어느 무더운 날이었어요. 그때 저는 16살, 영숙이는 4살이었죠.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 가는 날이었는데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아버지께서 서울에서 새 직장을 구하셔서 온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된 거였어요. 그때만 해도 기차역은 정말 사람들로 북적였죠. 짐꾼들은 짐을 나르느라 바쁘게 뛰어다니고 장사꾼들은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팔고 있었어요.
여름 한낮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사람들은 마치 갈 곳을 잃은 듯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영숙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작은 손이 땀에 젖어 있었는데, 그때 그 손을 놓지 말았어야 했는데, 언니, 목말라. 영숙이가 목이 마르다고 했을 때, 저는 잠시 물을 사러 가기로 했어요. 영수가, 여기 꼭 서 있어. 언니가 금방 올게. 물을 파는 아주머니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물을 사고 돌아왔을 때 영숙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장난치나 보다 했죠. 영수가. 사람들 틈바구니를 비집고 영숙이를 찾아 헤맸어요. 그때 마침 기차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고 저는 그 혼잡 속에서 영숙이를 완전히 놓치고 말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함께 찾아보셨지만 영숙이는 그대로 사라져버렸어요. 경찰에 신고도 하고 역 안내방송도 수없이 났지만 소용이 없었죠. 결국 그날의 기차를 놓치고 다음 날까지 부산역을 뒤졌어요. 일주일을 더 머물면서 부산 시내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영숙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쓰러지시는 바람에 결국 서울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후로도 부산과 서울을 수없이 오가며 동생을 찾았어요. 신문에 동생을 찾는다는 광고도 냈고 실종자 찾기 방송도 여러 번 나갔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상에 누우셨다가 결국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매일 술만 드시다가 어머니 따라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렇게 우리 가족은 영숙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 하나둘 무너져 갔어요. 저는 결혼도 하고 정석이도 낳아 키우면서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영숙이로 가득 차 있었죠. 특히 아들 정석이가 4살이 되었을 때 영숙이와 똑같은 나이가 되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해마다 영숙이의 생일이면 미역국을 끓였어요. 우리 영숙이가 어디서 밥은 먹고 살까? 그렇게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날 그 호화로운 저택의 주방에서 본 식모 아주머니의 모습은 분명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영숙이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그 눈매며 콧날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 영숙이를 닮아 있었죠. 특히 왼쪽 귀 뒤에 작은 점. 그건 우리 가족만의 특징이었거든요. 어머니도 그 점이 있으셨고 저도 있고 영숙이도 있었죠. 그 점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내 동생이 남의 집 식모로 살아왔다니. 그 생각을 하자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쓰러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영숙이의 놀란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 속에는 나를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지만 이제는 찾았으니 절대로 다시 놓치지 않을 거예요. 50년 전의 그날처럼 다시는 그 손을 놓지 않을 거예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사돈댁의 손님방이었어요. 아들 정석이가 제 손을 잡고 있었고 곁에는 의사 한 분이 계셨죠. 어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정석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지만 저는 다른 생각뿐이었어요. 그 아주머니는요? 주방에 계시던 안사돈이 한숨을 쉬더니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홍영숙. 그게 우리 영숙이의 이름이 되어 있더라고요. 20년 전부터 이 집에서 일해왔다고 해요. 참 성실한 분이에요. 우리 집안일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안사돈의 말이 계속될수록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밤 10시가 넘어야 겨우 일과가 끝난다는 거예요. 주변 이웃들의 말로는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더군요.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휴가라는 건 꿈도 못 꾼다고. 저희가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어디예요. 요즘 세상에 이런 대우도 감지덕지 하실 텐데. 안사돈의 말에 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그들은 우리 영숙이를
아니, 홍영숙 씨를 마치 자기들 소유물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혹시 그분의 과거는 어떻게 되나요?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안사도는 별로 아는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일하는 솜씨가 좋아 데려왔다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본인도 어린 시절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게 중요한가요? 하다못해 개도 고양이도 집에서 키우면 가족처럼 대하건만. 사람을, 내 동생을, 이렇게 물건처럼 부리다니. DNA 검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레 제안했을 때였어요. 사돈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 식모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신뢰가 너무 심하시네요. 아들 결혼한다고 오셨다가 이게 무슨 막말이에요? 바깥사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이런 의심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집안의 명예가 걸린 일인데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20년간 우리 가족처럼 지내온 사람인데 이렇게 의심하시니 참으로 불쾌하군요. DNA 검사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식이면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문의 체면이 있는데 이런 식의 의심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영숙이는 그저 불쌍한 아이라 걷어준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곤란하지요. 이 자리에서 당장 사과하시지 않으면 오늘로 모든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이 자리에서 결정하시죠. 우리도 더는 참을 수가 없군요. 이런 모욕적인 상황은 처음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때 밖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 모두 그쪽을 바라봤죠. 주방 앞에 홍영숙 씨가 서 있었어요. 깨진 그릇 조각을 주우려 허리를 굽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힘없어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사과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사돈들은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마치 깨진 그릇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았죠. 보세요. 이래서 제가 절대 못 보내요. 저 그릇이 얼마짜리인데. 근데 저분 없인 우리 집안이 안 돌아가요. 우리 집안의 보물이에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큰 집을 어떻게 혼자 돌보겠어요. 저분 없으면 하루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설거지부터 빨래까지, 심지어 정원 관리까지 전부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의심하시다니 정말 못마땅하네요. 20년이에요. 20년. 그동안 우리 집안을 지켜온 사람을 어떻게 보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더니 이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이런 식으로 데려가시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더구나 DNA 검사라니. 그럼 무례한 요구는 들어줄 수도 없어요. 우리 식구처럼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제 와서 무슨 동생이라고 하시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안사돈의 말은 마치 선고문 같았어요. 그날 저는 아들 정석이와 함께 그 집을 나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어머니, 제발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차 안에서 정석이가 걱정스레 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50년 전 그날 영숙이의 손을 놓친 건 제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내 동생이 2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아온 이 시간들 반드시 밝혀내고 말 거예요. DNA 검사를 거부하시겠다고요? 좋아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죠. 이번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정석이는 계속 만류했죠.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결혼식이 코앞인데 아들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다른 증거도 없는데 그냥 닮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전 알아요.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지는 걸요. 나이도 그 특이한 점도 기억이 없다는 것까지. 정서가. 너가 내 심정을 어떻게 알겠니? 50년이에요.
50년 동안 매일 밤 꿈에서라도 보고 싶었던 동생이에요. 이제 와서 못 본 척할 순 없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조용히 알아볼게. 다음 날 아침 일찍 전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어요. 예전에 도움받았던 박 형사님. 지금은 은퇴하고 개인 탐정 일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박 형사님, 저 김미숙입니다. 아이고, 미순 씨. 그동안 잘 지내셨소? 반가워하시는 목소리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20년 전 영숙이를 찾는다고 얼마나 발품을 팔아주셨는지. 형사님, 이번에도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박 형사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알겠소. 내가 한번 알아보지요. 그렇게 조사가 시작됐어요. 박 형사님은 먼저 그 동네 이웃들을 수소문하셨대요. 놀랍게도 사돈댁의 평판이 그리 좋지 않더라는군요. 돈은 많아도 사람 대접은 못하는 집이라더군요. 이웃집 아주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홍영숙 씨는 거의 감금 수준으로 지내고 있었대요. 설날에도 못 나가게 하고 늘 감시하듯 지켜본다더군요. 또 다른 이웃은 이런 이야기도 했대요. 밤늦게 빨래하는 소리가 들리고 새벽부터 걸레질 소리가 난다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가슴이 미어졌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죠.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어디냐면서. 박 형사님은 더 깊이 파고드셨어요. 주민센터도 가보고 건강보험공단도 확인해 보셨대요. 미순 씨,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홍영숙 씨는 서류상으로는 그 집에 가정부로 등록되어 있지만 4대 보험도 안 들어있고 은행 계좌도 안사돈 명의로 되어 있더래요. 이건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습니다. 박 형사님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죠. 부산의 한 고아원. 1975년 8월 부산역에서 발견된 4살배기 여자아이. 왼쪽 귀 뒤에 특이한 점까지 기록되어 있었어요. 맞습니다. 홍영숙 씨가 바로 그 아이예요. 고아원 원장님은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때 일을 또렷이 기억하고 계셨대요. 불쌍한 아이였대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언니 하면서 울기만 했다더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영수가 내 동생. 이제는 확실해요. 홍영숙은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동생 영숙이 맞아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제 가슴은 더욱 아파왔어요. 우리 영숙이가 5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그리고 지금도 그 집에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박 형사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법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인척 찾기가 아니라 인권 문제예요. 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요. 내 동생을 반드시 구해내고 말 거예요. 설령 그 과정에서 아들의 결혼이 틀어진다 해도 이번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돈댁의 태도가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어느 날 정석이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죠. 어머니, 장인어른께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셨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시는 동안 저와 지연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석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전 물러설 수 없었죠. 정서가, 너가 결혼해서 그 집의 사위가 된다면 너도 이 일의 공범이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너의 이모가 2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아온 그 집에서 너도 그들과 한 배를 타게 되는 거라고. 정석이는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약혼녀 지연이가 찾아왔더라고요. 어머님, 제발 그만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지연이가 안쓰러웠어요. 우리 부모님이 잘못하신 게 있다면
제가 꼭 바로잡을게요. 하지만 지금은 딸처럼 생각했던 아이인데.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이웃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사돈댁에서 철창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마당 쪽 창문마다 쇠창살을 달더라고요. 주방과 세탁실, 영숙이가 주로 있는 공간을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 CCTV까지 설치했대요. 이제는 아예 감옥을 만들어버린 거네요. 박 형사님의 말씀이 가슴을 찔렀어요. 어느 날은 제가 직접 그 집 앞에서 지켜봤어요. 새벽 5시 부엌에 불이 켜지고 영숙이의 그림자가 보였죠.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불이 꺼졌어요. 더 많은 일을 시키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화단에 잡초를 뽑고 창고를 정리하고 쉴 틈도 없이 일만 시키는 거예요. 박 형사님, 이건 너무해요. 네,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영숙이가 휴대폰을 압수당했대요.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거죠. 어머님,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연이가 또 찾아왔어요. 우리 엄마가 갑자기 아줌마를 지하실로 내려보내셨대요. 지하실이라뇨. 환기도 안 되고 창문도 없는 곳인데 지연이의 말에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더는 안 되겠어. 이제는 정말. 그날 밤 전 결심했어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죠. 정석이와 지연이의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의 존엄성이 걸린 문제라고요. 그들은 제 동생을 물건처럼 소유하려 들었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더 악랄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죠. 이제는 정말 끝을 내야 할 때예요. 전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가방 속에는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들이 들어 있었죠. 50년 전 영숙이의 손을 놓쳤을 때의 그 아픔. 이제는 절대로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설령 그 대가로 아들의 결혼이 깨진다 해도 이번만큼은 끝까지 싸워볼 생각이에요. 서울에서 가장 실력 있다는 정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박 형사님이 특별히 추천해 주신 분이었죠. 이게 고아원 기록입니다. 낡은 문서처를 펼치자 정 변호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정 변호사는 꼼꼼하게 기록을 검토하셨어요. 성이 없는 아이였기에 임의로 홍 씨를 부여했다는 기록도 있네요. 그렇게 우리 영숙이는 홍영숙이 되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 친자 관계 입증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만. 정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 눈을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었죠. 단순히 친자 확인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요. 지금 홍영숙 씨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보입니다. 정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하나씩 검토하셨어요. 20년간의 기록이 거의 없네요. 그동안 영숙이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법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정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우선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부터 시작하죠. 저는 그제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변호사님, 영숙이를 꼭 찾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50년을 기다렸습니다. 정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셨어요. 지금 사돈댁에서는 DNA 검사도 거부하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법원에 신청하면 강제로 DNA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제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정리하시더니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먼저 친족관계 확인 신청을 하고 그동안의 모든 정황 증거를 정리해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정 변호사의 말씀에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죠. 매일같이 사무실에 들러 서류를 준비했어요. 50년 전 영숙이를 잃어버렸을 때의 실종 신고서,
당시 신문에 났던 미아 찾기 광고, 부산역 근처 파출소의 기록. 하나하나 먼지를 털어가며 찾아냈죠. 이렇게 오래된 기록을 잘 보관하고 계셨네요. 정 변호사도 놀라워하셨어요. 매일 찾을 거란 희망으로 모아뒀어요. 서류를 정리하면서 그날의 기억이 또렷이 떠올랐어요. 영숙이의 작은 손을 놓쳤을 때의 그 절망감.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이 하나둘 완성되어 갔어요. 정 변호사는 꼼꼼하게 검토하시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셨죠. 이제 거의 다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서류 뭉치가 한 뼘 높이는 되어 보였어요. 이걸로 법원에 신청하면 되나요? 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정 변호사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홍영숙 씨를 직접 만나봐야 합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어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죠.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정말 시작인 것 같아요. 50년 만에 재회를 위한 첫걸음. 영수가 이제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모든 증거를 손에 쥔 그날, 저는 사돈댁을 찾아갔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닙니다. 정 변호사님과 함께였죠.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연이가 현관에서 말렸지만 이제 물러설 순 없었어요. 사돈들이 거실에 계셨어요.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만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일이 되었네요. 정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에서 고아원 기록을 꺼내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요? 바깥사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지만 저는 태연했어요. 1975년 8월 15일 부산역에서 발견된 4살 배기 여자아이. 바깥사돈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바로 홍영숙 씨입니다. 정 변호사님의 차분한 설명이 이어졌어요. 그때였어요. 주방에서 그릇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그쪽을 돌아봤죠. 우리 영숙이가 서 있었어요. 깨진 그릇 조각 사이로 떨리는 손이 보였어요. 영수가. 제가 한 걸음 다가가자 영숙이는 뒷걸음질 쳤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를 기억해내려 애쓰는 듯한 표정. 저기, 영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 그 순간이었어요. 영숙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자장가. 응? 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요, 매일 밤 불러주던 그 자장가. 우리 영숙이, 예쁜 영숙이. 제가 흥얼거리자 영숙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때 영숙이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부산역에서 물 사러 언니가. 사돈들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래. 언니가 물 사러 갔다가. 미안해, 영숙아. 영숙이는 이제 무언가를 기억해내려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았어요. 인형. 빨간 머리 리본 달린 인형.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영숙이의 4살 생일에 사준 그 인형. 기억나. 조금씩 기억나. 영숙이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놀이터. 그네. 그래요. 우리 동네 놀이터에서 매일같이 그네를 태워주었죠. 언니가 항상 밀어주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너가 보고 싶어서 많이 아프셨어. 영숙이는 이제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바깥사돈이 일어섰어요. 이게 무슨 일이오? 처음으로 그분의 목소리에서 동요가 느껴졌어요. 20년 동안 우리가 안사돈은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법적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지금이라도 협조하신다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분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관심은 오직 영숙이에게만 있었으니까요. 영숙아, 이제 우리 함께 살자. 영숙이는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 달라져 있었죠. 5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야 정말 찾았어요. 우리 영숙이를. 사돈댁은 결국 DNA 검사에 동의했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걸까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가 걸린다고 했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매일 사돈댁을 찾아갔어요. 영숙이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였죠. 언니, 제가 정말 그 영숙이가 맞나요? 영숙이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그럼 내가 우리 영숙이를 모르겠어? 저는 매일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 동네 골목에 있던 찐빵 가게 이야기. 아저씨가 매일 하나씩 더 얹어주셨지. 영숙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렴풋이 기억나요. 팥찐빵. 그래요. 영숙이는 팥찐빵을 제일 좋아했어요. 그리고 놀이터에서 그네 타다가 떨어진 적도 있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억나는구나. 네. 언니가 너무 놀라서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둘씩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저녁이면 불러주던 자장가. 우리 영숙이, 예쁜 영숙이. 제가 흥얼거리기 시작하자 영숙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매일 밤 이 노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너가 잠들 때까지 계속 불러줬지? 영숙이는 이제 저를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손을 꼭 잡곤 했죠. 또 들려주세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조르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달님이 떴는데 우리 아가 안잖아. 그때였어요. 엄마도 이 노래를. 영숙이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 엄마가 나한테 불러주시던 거야. 빨간 치마. 엄마가 입으시던. 기억이 하나둘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맞아. 엄마가 제일 아끼던 치마였지. 그렇게 우리는 매일 조금씩 과거로 돌아갔어요.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면서. 하지만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렇게 착하고 순수한 우리 영숙이를. 20년 동안 이렇게 지내게 한 그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정 변호사님은 계속해서 자료를 모으고 계셨어요. 이웃들의 증언도 받고, 주변 CCTV 영상도 확보하고. 걱정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아파왔어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영숙이의 방을 보았거든요. 지하실의 좁은 공간. 창문도 없는 그곳에서 언니, 영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죠.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 이제 다 괜찮을 거야.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될 거고요. 하지만 그들의 잘못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폈어요. 50년간 영숙이를 찾으며 써온 일기.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죠. 영숙아, 드디어 찾았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사돈댁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이미 답은 알고 있었죠. 정 변호사님이 봉투를 열었어요. 확률 99.9999%. 친자매가 맞습니다. 순간 영숙이와 제 눈이 마주쳤어요. 언니, 더 이상 망설임도 의심도 없었어요. 사돈댁 내외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이게 어떻게 바깥사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동안 우리가 모르고
안사돈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우리 영숙이가 20년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하실에서 지내던 날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던 일과 그 모든 시간이 떠올랐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지연이가 울면서 사과했어요. 저희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진 않겠죠.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 변호사님이 사돈댁을 향해 물으셨어요. 배상이든 합의든 그제서야 바깥사돈이 입을 열었어요.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영숙아,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영숙이는 망설이는 듯 했어요. 20년이란 세월, 쉽게 떠나기 어려웠겠죠. 가도 되나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허락을 구하는 그 목소리. 당연하지. 이제 아무도 널 막을 수 없어. 영숙이의 짐을 챙기는데 한켠에 접어둔 낡은 옷가지들. 그게 전부였어요. 20년이란 세월 동안 모은 게 고작 이것뿐. 이제 다 새로 사자. 응? 영숙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안사돈이 다가왔어요. 이렇게 보내시면 우리 집은 순간 제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게 중요하신가요? 차갑게 내뱉은 제 말에 안사돈은 고개를 숙이셨어요. 법적 절차는 계속될 겁니다. 정 변호사님의 말씀에 사돈댁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우리 영숙이의 20년. 그 세월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돈으로도 사과로도 부족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해요. 영숙이의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서는데 뒤에서 지연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결혼식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동생이 찾아온 이상,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영숙아, 차에 오르며 영숙이를 바라봤어요. 이제 집으로 가자. 그 말에 영숙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드디어 50년 만에 귀가.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그동안의 시간만큼. 아니, 그보다 더 행복하게. 영숙이가 우리 집에 온 지 일주일이 됐을 때였어요. 그날 아침 바깥사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평소의 위압적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지친 목소리만 남아 있었어요. 우리 집으로 찾아오신 사돈댁은 무거운 서류 봉투를 들고 오셨는데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서류 봉투를 내밀던 손이 떨리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적혀 있었지만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우리 영숙이가 겪은 20년의 세월을, 그 아픔을 어떻게 돈으로 매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옆에 앉아있던 영숙이의 손을 꼭 잡았는데 그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정 변호사님이 준비하신 자료들을 하나하나 꺼내실 때마다 사돈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새벽 5시부터 시작된 하루 일과표, 지하실에서의 생활 기록, 그리고 20년간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분명했죠. 지연이가 매일같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현관 앞에서 망설이다 돌아갔다가 이틀째는 조심스레 들어와 영숙이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사흘째부터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영숙이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이모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지연이를 보고 있자니 이 아이만큼은 정말 몰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숙이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방문 소리만 들려도 흠칫 놀라고
무언가를 물어보면 눈치를 보며 대답하던 아이가 이제는 조금씩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언니,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찾고 싶어요. 그동안은 그저 하루하루가 지나가기만을 바랬는데. 정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더 이상 떨지 않고 차분히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술을 하던 날이었어요. 영숙이가 처음으로 모든 이야기를 꺼냈는데 20년간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는 걸 보며 제 마음도 든든해졌어요. 정석이도 이제는 우리 편이에요. 처음에는 결혼 때문에 망설이던 아이가 이제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이모님 말씀이 맞아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지연이도 같은 마음이에요. 둘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죠. 사돈댁의 합의 요청은 계속됐어요. 일주일 동안 3번이나 찾아오셨는데 올 때마다 봉투 안에 금액이 커졌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건 결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한 사람의 삶이, 한 사람의 존엄이 무너진 일이었고 그 시간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거였으니까요. 영숙이는 하루하루 달라졌어요. 작은 소리에도 놀라던 아이가 이제는 당당한 목소리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웃음소리도 점점 커져갔어요. 언니, 나 이제 꿈도 꾸기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내 삶을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사돈댁을 찾아갔을 때였어요. 영숙이가 똑바로 허리를 펴고 서서 말했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의 주인은 저니까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이 일은 끝까지 해결하리라고요. 우리 영숙이의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반드시 찾아주리라고요. 처음 법정에 들어섰을 때의 그 무거운 공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영숙이의 떨리는 손을 잡고 들어간 그날,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돈댁의 모습이 왜 그리 초라해 보이던지. 정 변호사님이 차근차근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20년의 세월이 하나둘 펼쳐졌어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쉬지도 못하고 일했던 기록들. 명절에도 하루도 쉬지 못했던 날들. 지하실에서 지내야 했던 시간들. 한 달에 고작 몇만 원씩 받았던 월급 기록. 영숙이가 법정에서 증언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영숙이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먹여주고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한다고. 판사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특히 영숙이가 아팠을 때의 이야기를 할 때는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죠. 열이 40도가 넘었는데도 일을 해야 했어요. 쓰러질 때까지지. 저는 그 자리에서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내 동생이, 우리 영숙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게. 정 변호사님은 20년간의 기록을 하나하나 짚어가셨어요. 제대로 된 휴식도 적절한 대우도 받지 못했던 시간들. 사돈댁 쪽 변호사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그들은 점점 힘을 잃어갔죠. 지연이는 증인석에 서서 울면서 증언했어요. 저희 가족이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사돈댁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처음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을 뿐이었죠. 결정적인 날은 셋째 공판이었어요. 그날 영숙이가 마지막 증언을 했는데 이제는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찾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는 영숙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고 싶어요. 그날 오후 사돈댁에서 합의를 요청해 왔어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겠다고.
정 변호사님이 제시한 조건은 단호했어요. 영숙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필요하다고. 박가사도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지는 사과였어요. 영숙이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우리 영숙이가 얼마나 예쁜 마음을 가진 아이였는지.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영숙이가 새 삶을 시작하기에 부족함 없는 금액이었고, 무엇보다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정석이와 지연이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영숙이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서는데 따스한 봄 햇살이 우리를 비추었어요. 언니, 이제 진짜 끝난 거죠? 그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영숙이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한 눈물이었죠. 모든 일이 끝나고 영숙이가 우리 집으로 오던 날이었어요. 짐이라고는 고작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죠. 이게 내 전부예요, 언니. 그 말을 듣는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이제부터예요. 영숙이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먼저 주민등록을 바꾸러 갔어요. 이제는 더 이상 홍영숙이 아닌 김영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이름을 되찾으니까 이상해요, 언니. 영숙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새 옷을 사러 갔을 때도 영숙이는 계속 망설였어요. 이런 거 너무 비싸지 않아요? 우리 영숙이. 이제는 맘에 드는 거 다 해도 돼. 처음으로 자기가 고른 옷을 입고 거울을 보던 영숙이의 표정이 아직도 선명해요. 예뻐요. 정말 예쁘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정석이도 매일같이 들렀어요. 이모, 이거 제가 좋아하는 빵집 케이크예요. 이모, 이 영화 재밌대요. 같이 볼까요? 그렇게 조금씩 우리 가족이 되어갔어요. 지연이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영숙이를 진짜 이모처럼 대하면서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이모, 저희 결혼식에 꼭 오셔야 해요. 그 말에 영숙이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사돈댁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새로 일하시는 가정부 아주머니에게는 정당한 월급을 드리고 휴일도 보장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안사돈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영숙이는 하루하루 달라져 갔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죠. 처음으로 미용실에 가던 날 영숙이의 설렘이 느껴졌어요. 언니, 저 예뻐질 수 있을까요? 우리 영숙이는 원래 예쁜 걸. 머리를 예쁘게 하고 나오니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밤이면 우리는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어린 시절의 추억들, 엄마 아빠 이야기도 하고, 영숙이는 조금씩 웃을 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웃음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언니, 나 이제 꿈이 생겼어요. 어느 날 영숙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과제빵을 배우고 싶어요. 그 말을 하는 영숙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바로 다음 날, 우리는 학원을 알아보러 다녔죠. 진작 이런 걸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야. 괜찮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잖아. 정석이의 결혼식 날짜도 정해졌어요. 영숙이는 처음으로 자기 돈으로 예쁜 한복을 맞추었죠. 이모, 너무 아름다우세요. 지연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영숙이의 얼굴이 발그레해졌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학원에 가요. 케이크도 만들고 빵도 굽고 처음으로 자기가 만든 빵을 들고 왔을 때의 그 뿌듯한 표정이란. 언니, 맛있대요. 선생님이 잘했다고.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채워져 갔어요. 영숙이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걸 보며 생각했죠. 이제야 진짜 시작이구나. 우리 영숙이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결혼식 날 아침, 우리 영숙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언니, 나 너무 떨려요. 처음으로 참석하는 가족 행사라 그랬나 봐요. 영숙이는 새로 맞춘 한복이 잘 어울렸어요. 분홍빛 저고리에 연보라 치마. 엄마를 닮아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리는 우리 영숙이. 어머, 이모 정말 아름다우세요. 준비를 마친 지연이가 영숙이를 보고 감탄하더라고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연이도 정말 예뻤어요. 이제는 서로가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했죠. 예식장에 도착하자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돈댁 식구들도 왔는데 이제는 예전과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특히 안사돈은 영숙이를 보자마자 다가와 두 손을 잡으셨어요. 영숙 씨. 아니, 이제는 사돈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사돈댁이 맞나? 그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영숙이도 이제는 당당하게 그분들을 마주볼 수 있게 됐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안사돈이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결혼식이 시작되고 정석이가 입장할 때였어요. 제 눈에서는 자꾸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멋진 신랑이 되다니. 옆에서 영숙이가 손수건을 건네주었어요. 언니, 울지 마요. 메이크업 다 지워져요. 그 말에 우리는 서로 보며 웃었어요. 지연이가 아버님과 함께 입장할 때는 정말 예뻤어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았죠. 하객들의 탄성이 이어졌어요. 정석이와 지연이가 마주보고 선서를 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영숙이가 케이크를 자르고 있을 때였어요. 제과제빵 학원에서 배운 솜씨로 직접 만든 웨딩 케이크였거든요. 이모가 만드신 거예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연이가 하객들에게 자랑스레 이야기하는데 영숙이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때 바깥사돈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멋진 케이크네요. 우리가 이런 재능을 알아보지 못했네요. 영숙이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웃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저와 영숙이는 잠시 한쪽으로 나왔어요. 봄바람이 살랑이는 예식장 정원에서 언니,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죠? 그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꼭 껴안았어요. 5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우리는 다시 진짜 자매가 된 거예요. 언니, 나 이제 정말 행복해요. 영숙이의 눈에서 구르는 눈물이 봄 햇살에 반짝였어요. 이제는 우리 영숙이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에요.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숙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보시면 좋아하셨을까요? 그럼 분명 하늘에서 웃으시며 보고 계실 거야. 우리는 다시 한번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야 정말 가족이 완성된 것 같아요. 정석이 결혼식이 끝나고 1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어요. 영숙이가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했어요. 언니, 우리 부산역에 한번 가볼까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 이제는 기차를 타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영숙이의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어요. 50년 전 그날도 이맘때였죠. 역사 앞에 서자 옛날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여기였죠. 내가 언니 손을 놓친 곳이.
영숙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우리는 그날처럼 손을 꼭 잡고 역사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이렇게 깨끗하지 않았는데. 많은 게 변했지만 그날의 기억만큼은 선명했어요. 저기서 물을 사러 갔다가, 이쪽에서 영숙이를 잃어버렸다가, 하나하나 떠올리며 걸었어요. 언니, 이제는 울지 마요. 영숙이가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슬픈 눈물을 흘리지 않기로 해요. 역 근처 오래된 찻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숙이는 이제 제과제빵 학원을 졸업하고 작은 베이커리에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빵을 굽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내가 만든 빵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 말을 하는 영숙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또 다른 일을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특히 가정부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상담실을 열었죠. 우리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영숙이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우리는 상담실에 앉아 있어요. 때로는 눈물로 하소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법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정 변호사님께 연결해드리고,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요. 영숙이가 그런 말을 할 때면 제 가슴이 따뜻해져요. 정석이네도 잘 지내고 있어요. 지연이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을 때는 모두가 기뻐했죠. 이모가 만든 빵이 제일 맛있대요. 이 아이도 벌써 알아요. 그 말에 영숙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부산역을 나서며 우리는 다시 한번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우리 이제 더 행복해질 거예요. 그래. 우리 앞으로가 더 기대되지 않니? 봄바람이 상큼하게 불어오는 부산역 광장에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영숙이는 언젠가 자기만의 베이커리를 열고 싶대요. 거기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빵도 나눠주고,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기회도 주고, 그 꿈을 이야기하는 영숙이의 눈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약속을 했어요. 매년 이맘때 부산역을 찾기로. 그리고 그때마다 새로운 꿈을 하나씩 이루어 가기로.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슬프지 않은 우리의 이야기.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내일.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가지만 우리의 마음속엔 영원한 봄이 찾아왔어요. 50년의 긴 겨울을 지나 이제는 따스한 햇살이 우리를 비추고 있죠. 영숙이가 굽는 빵 향기가 골목을 따라 퍼져나가고 그 향기를 따라 이웃들의 웃음소리도 함께 피어나요. 매일 아침 창가에 걸린 작은 풍경 소리가 우리의 하루를 깨우고 저녁이면 달빛 아래 자매의 속삭임이 별이 되어 반짝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이야기는 더욱 깊어져 가요. 아픔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꿈들이 하나둘 자라나고 있어요. 정석인의 아기의 첫걸음마 소리가 들리고 지연이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메아리치는 우리 집. 영숙이가 만든 케이크 위에 피어난 장미 한 송이처럼 우리의 행복도 하루하루 꽃잎을 더해가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어요. 그 꿈은 마치 봄날의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다가 때로는 누군가의 어깨 위에 살포시 내려앉아 위로가 되기도 하죠. 부산역의 그날처럼 우리가 다시 헤어질 일은 없을 거예요. 이제 우리에겐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으니까요. 그리고 그 계절은 영원할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마치 첫눈이 내린 듯 설렘 가득한 시작. 첫 봄날 꽃잎이 피어나듯 희망 가득한 시작. 첫 여름 새벽이 밝아오듯 눈부신 시작. 첫 가을 단풍이 물들듯 아름다운 시작. 이것이 우리 자매의 진짜 이야기예요. 50년을 기다려 다시 시작된 우리의 봄날.
이제는 더 이상 잃어버릴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서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봄날은 영원할 테니까요. 영수가,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평생 함께 하자. 사랑해 내 동생.